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시장 선거 후보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주요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의 주요 정책들을 알아봅니다. 미주를 순방 중인 국민의힘 김석기 재외동포 위원장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방문해서 오랜 수건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중간주택 가격이 1년 사이 13% 이상 뛰었습니다. 지난달 오렌지 카운티의 중간주택 가격은 13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대법원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한 정부 결정에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일부 항공사와 우버 등을 시작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요일 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8억 달러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서 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문심사에선 여야의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면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사람을 뽑겠다던 약속과 다르게 각종 의혹이 나오면서 부실검증, 졸속검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내려 3.6%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주시하며 상승했습니다. 남가주작 오늘 밤엔 대체로 구름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시속 15에서 25마일의 바람도 불겠습니다. LA의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대법원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정부 결정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일부 항공사 그리고 우버 등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의무화 해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판비치 국제공항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행객들의 일부는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하고 있고 일부는 쓰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사를 받는 검색 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I mean, it's up to individual, but for me, I just don't like wearing a mask, and I'm happy about it. So that's just my opinion. 보건 조치에 엄격했던 동북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열차의 승무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승객들은 쓴 사람도 안 쓴 사람도 보입니다. 하지만 늘 출퇴근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염 걱정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For me, I'm still going to keep it on while I'm traveling, but I understand their opinion. 미국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정부의 연장 조치를 무효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보건 문제를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still feel that is entirely reasonable based on the latest science, and public health decisions shouldn't be made by the courts. They should be made by public health experts. 일단 교통안전청은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공사들은 마스크 착용을 승객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도 운전사와 승객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한 마지막 방역 조치마저 사실상 해제 절차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정 수행 지지율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정치적 후원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재선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오늘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 의사를 모두에게 분명히 하고 싶어 한다며 현재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고 그가 사실상 유일하게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이 재선 의지를 굳히게 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시점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이민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엽니다. 쿠바 외교부는 트위터에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쿠바와 미국 대표단 간 새로운 이민 대화가 열린다며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코시오 외교차관이 쿠바 대표단을 이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에 이루어지는 최고위급 협상입니다. AP에 따르면 양국이 이민 문제를 놓고 마주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때인 2018년 7월 이후 4년 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내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와 NBC 방송은 오늘 익명의 복수 당국자를 이용해 이같이 전하고 지원 규모는 대략 지난주 미국이 발표한 8억 달러 수준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직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가 지난번과 같은 규모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발표할 경우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지원 규모는 30억 달러를 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서방의 주요국 정상들이 오늘 화상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대러시아 추가 제재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바이든 대통령과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 등 주요 7개국 G7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또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테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도 함께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경제적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과의 연대를 확인하고 인도주의적 고통을 야기한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혹독한 경제적 대가를 부과하려는 서방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G20 협의체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G20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춘계총회 기간을 이용해서 내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로이터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퇴장을 해서 다른 외교적 무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G7의 일부 장관들은 러시아 측의 연설 때 회의장에서 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프랑스 당국자 발언을 전했습니다. 미국 역시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러시아 관리들이 참여하는 G20 세션을 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세션의 경우에는 러시아 측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해서 국제사회의 대러 압박 동참과 제재 이행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화상으로 G20 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우폴에 대한 최종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마지막 방어 거점인 제철소에 인도주의 통로를 열었다고 밝혔는데 무차별 공격에 앞선 명분 쌓기로 보여집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밑에 지하 벙커입니다. Мы стараемся быть не нервными, когда стреляют. У нас тут трясется. 적어도 1000여 명의 민간인이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С тремя детьми. Здесь как бы условия не сильно для детей. Ни учеба, никакого развития.
이 제철소는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의 최후 방어 거점입니다. 아조우 연대 병력과 외국 용병 등 2,500여 명이 결사항전 중입니다. Російські окупанти та колаборанти з ЛДНР, свідомо знаючи, що тут цивільні, скидають авіаційні протибункерні бомби, обстрілюють ракетами та всіма наявними артилерійськими засобами. 러시아군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마리우폴 완전 점령 작전을 돌연 멈추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신 제철소 주변에는 버스와 구급차 등 100여 대로 구성된 호송 행렬을 배치했습니다. 항복한 군인과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입니다. Россия неоднократно, в том числе на примере сложивших оружие и сдавшихся в плен украинских морских пехотинцев, на практике уже подтвердила. 아조우 연대는 친러시아 반군과 싸웠던 극우 민족주의 의용군의 후신입니다. 러시아는 이들이 러시아 민간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나치 조직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이들이 투항을 거부하면 인도주의 통로를 빌미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차례의 집단 학살이 우려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육로 회랑을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모트자니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9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동부 전역에서 공격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모트자니크 대변인은 이들의 목적은 우크라이나군을 물리치고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육로 회랑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진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으며 마리우폴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현재는 미 본토를 겨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수의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다수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교수는 CNBC에 출연을 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제기한 북한이 최근 전술 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한 것을 북한의 핵무기 정책과 연결지으며 북한이 핵무기 정책에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루이스 교수는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전술 유도무기에 대해서 또 다른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의 변형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국을 겨냥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여전히 상당히 꺼려지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 인프라보안국은 북한 해킹 조직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공격 가능성을 공동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어제 발표한 사이버 안보 주의보에서 북한 해킹 조직이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는 자금 확보와 세탁을 목적으로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부터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지능형 지속 위협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면서 라자루스와 APT38, 스타더스트 천리마 등 북한과 연루된 혐의를 받는 해킹 조직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탄도미사일 등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오늘 뉴욕 외신기자협회 화상브리핑에서 제재를 우회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이버 범죄 등 불법 행위에 의존하고 있다며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 자금을 옮기지 못하게 동결하고 해당 지갑과 관련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화요일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는 이번 한 주간 다가오는 LA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정계 베테랑 캐런 베스 37지구 연방 하원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이번 LA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성이자 흑인 후보인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은 정계 거물로 LA시장 선거에 뛰어들면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후보입니다. 최근 발표된 LA시장 선거 후보 지지율에서 리카루소 후보를 바짝 뒤쫓으며 거의 동률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판세에 큰 변동이 없는 한 본선에서 카루소 후보와 각주전을 벌일 것으로 점쳐집니다. 캐런 베스 후보는 LAPD 내 살인사건 부서 강화, 경관들에게 증거 기반의 훈련 강화, 증오범죄 근절과 예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LA 시내 치안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LA 경찰국 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에게 사무실서 근무 경관들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고 사무실 근무 경관들을 현장에 투입시키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I mean, no, the reason to hire civilians is because right now there's uniformed officers that are doing administrative duties. It's so they can go on the street and the civilians would be hired to do administrative work. It's not hiring civilians to have them interact with the public. Yeah, I didn't mean that. LA 시내 심각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자 15,000명에게 임기 첫 해 말까지 주거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일원에 광고 촬영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을 적극 활용해 노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So I am proposing that in my first year that we would get 15,000 more people off the street by using existing land, federal, state, county, city land that we've identified where we could put temporary housing. Now when we talk temporary housing, we're going to have to come up, I mean, the old model of shelter to me is no longer appropriate, not in the era of COVID.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와 대화 채널을 열어 소수계 커뮤니티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ow, one thing I do know is that I can help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ith small businesses, which was why I was here 2 weeks ago, where it was from my office that it was initiated around the grant that the Korean Youth and Community Center got. My chief deputy, Kenneth Ong, did the work with KYCC and the other organizations to help secure that money. 시내 주거시설 확충 방안과 인종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캐런 베스 후보의 공약이 유권자들로부터 큰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드러났습니다. 캐런 베스 의원은 칼스테이트 도밍게즈 힐즈를 졸업하고 USC에서 석사를 받았으며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가주 47지구 주 하원의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가주 하원의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주 33지구 연방 하원의원직을 역임했으며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주 37지구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한 중진으로 연방 하원 흑인 코커스 의장을 맡고 있는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주하원 67지구에 도전하는 유수연 후보가 다음 달 1일 세리토스 사무실에서 선거 캠페인 킥오프 행사를 갖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주하원 67지구는 세리토스와 알티시아, 라팔마, 부에나팍, 플러튼 일부, 그리고 애나하임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지역구 유권자의 43%는 민주당원이며 공화당이 26%, 무당파 30%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인종별로는 라티노 유권자가 36%, 아시안 35%, 그리고 백인 20% 순입니다. 6월 7일 예비선거에는 공화당의 유수연, 소우나 모우나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샤론 콕실버 의원과 볼마로 빈센테 후보 등 모두 4명이 격돌합니다. 연방의회에 진출한 4명의 한인 의원들이 후원금 모금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며 재선 가도에 청신호를 밝히고 있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올 1분기 후원금 모금 현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40지구 연방의원직에 도전하는 영킴 의원은
1분기 100만여 달러를 모금해서 민주당의 아시프 마무드 후보에 크게 앞섰습니다. 새롭게 바뀐 45지구에 출마하는 미셸 박스틸 의원은 1분기 82만 달러를 모금해서 54만 달러에 그친 제이첸 후보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뉴저지주 3지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앤디 김 의원은 1분기 74만 2천 달러를 모금해서 52만 달러에 그친 상대 후보를 여유롭게 앞섰고, 워싱턴주 10지구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역시 1분기에 19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1분기 3만 달러 모금에 그친 상대 후보에 비해서 선거 자금에서 크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중간주택 가격이 1년 사이 13%가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3월 LA 카운티의 중간주택 가격은 77만 달러로 전달과 비교해서 4만 5천 달러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68만 달러였던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13.2%가 높은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3월 중간주택 가격은 13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서 27.3%가 상승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중간 가격은 95만 달러,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62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3월 중간주택 가격은 84만 9천 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대중교통기관들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버스와 기차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히스 몬거메리 LA 국제공항 대변인은 LA 국제공항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국 지시에 따라서 공항 내 마스크 착용이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에서 마스크를 착용할지 여부는 각 여행객들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계속 착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MTA 역시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브 소테로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의 판결을 알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LA 도심에서 운행되고 있는 대시버스 역시 추가 검토가 있을 때까지는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와 병원 입원 환자 등은 아직까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57명, 그리고 사망자는 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율은 2.8%로 어제와 비교해서 0.2%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최근의 확진율 증가는 BA.2 변이 확산 때문이라고 보건국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현재 코로나19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LA 카운티 주민은 226명, 이 가운데 26명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미주를 순방 중인 국민의힘 김석기 재외동포 위원장이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방문해서 오랜 수건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김석기 재외동포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시카고와 동부 지역에 이어 LA를 방문 중인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장 김석기 위원이 19일 라디오 서울을 방문해 지난 대선에서 미주 한인들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여기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동포들께 투표를 좀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호소를 했고, 만약에 우리 당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제가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리러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이번 다시 나가서 동포들께 감사 인사를 꼭 하라고, 그래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미주 한인들의 수건인 재외동포청 설립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룬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제가 나올 때도 그 동포들과의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포청은 설립돼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앞으로의 이제 문제는 재외동포청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여기서 협조를 해주면 아마 쉽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민주당이 현재도 국회에서 반 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만 잘 협조를 해주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의 65세에서 55세로 낮추자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65세 이상만 허용하다 보면 그 연령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미 리타이어를 다 해야 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력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55세가 되면 그 복수국적,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또 한국 내에서 복수국적 취득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 기존의 제도를 개정해서 해외 한인들이 국외 거주국에서 편리하게 복수국적 취득 절차를 밟도록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재외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한편 경찰 영사를 대폭 확대해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9명의 경찰 영사가 파견돼 있는데 파견 경찰 영사 수를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은 국민의힘 해외 후원회 주최로 지난 18일 한인타운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소개하는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20일 LA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서 4.19 정신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릉 산불 피해자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유가족 등 재난과 사고 피해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기념사에서 4.19 정신은 헌법 가치에 고스란히 반영돼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부 운영의 전반에 담겨 있다며 이를 잊지 않고 책임있게 계승하는 건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도 혁명 유공자를 예우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 일정을 마친 뒤엔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가 마련한 경청 식탁에 참석하기 위해 용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제 용산 기지가 허물어지고 용산 공원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외국군에 점유됐다 돌려받은 땅으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는 장소라며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자들이 초대됐습니다. 강릉 산불 피해자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유가족, 과로사한 택배 노동자의 배우자, 평택 화재 순직 소방관의 자녀 등이 당선인과 만났습니다. 평택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1월 6일인가에 내가 간 기억이 나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재난과 사고가 어떻게 수습됐는지를 묻고 요청 사항은 인수위나 정부 부처에 전달해 진행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우리 국회 연설을 통역한 우크라이나 출신 교수도 오찬을 함께 했는데 현지의 상황을 윤 당선인에게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에 이은 당선인의 2차 지역 순회는 2박 3일 일정으로 오늘 호남에서 시작됩니다. 대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는 만큼 감사 인사를 하고 민심 청취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참석해서 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밤늦게까지 법안 조문 심사를 진행했는데
동료 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이 빚어지면서 큰 진전 없이 산회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으로 법사위 소위심사에 출석한 김호수 검찰총장. 수사권 없는 검찰이 경찰 기록만으로 기소를 결정하는 게 얼마나 신뢰를 얻을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견을 폈습니다.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은 김 총장의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을 위한 법이 아니냐 비판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출석을 거부하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매번 쇼잉을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법이 지금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야는 밤늦게까지 조문 심사를 이어갔는데 쟁점마다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상대방 의원에게 반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불미스러운 행동을 보여서 이게 서로 간에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노골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심의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의 공개 사과 없이는 소위를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고 민주당은 심의를 지연시키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네, 이번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 논란 관련 소식입니다. 평가위원 실명과 채점 내역이 적시된 두 자녀의 1, 2단계 편입 평가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1단계 서류 전형에서 200점짜리 평가 항목이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소지가 컸고 점수 차이도 크게 났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아들이 서류 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2018년 경북대 의대 편입 1단계 전형에는 200점 만점의 서류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성취도와 적성, 소양 등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평가위원인 A 교수가 정 후보자 아들을 채점한 표입니다. 정 후보자의 아들에게 전공교육 성취도와 의학 적성 및 발전 가능성에 만점을 줘 서류 전형 가운데 가장 높은 29점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28점을 부여한 두 평가위원의 경우 적성과 전공 소양에 만점을 줬습니다. 정 후보자 아들이 서류 전형에서 받은 점수는 183점, 특별 전형 합격자 17명 가운데 6위에 해당합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중 최고와 최저 점수 차이는 31점으로 점수 차가 10에서 20점에 불과한 면접이나 구술고사보다 최종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류 전형에서 이전 학교 성적이나 공인 영어 점수는 자동 환산돼 배점되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대상은 학생들이 제출한 자기기술서와 각종 스펙들입니다. 항목들이 사실상 정성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평가도 위원별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2017년 정 후보자에 따른 정 후보자와 관련이 깊은 두 평가위원으로부터 의학 적성과 전공 능력 모두에 거의 최고점을 부여받았는데 같은 내용을 두고 또 다른 평가위원으로부터는 낮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자 딸의 경우는 그러나 구술 3고사실의 평가위원들에게서 모두 만점을 받는 등 상대적으로 구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 특혜 의혹에서부터 고액 고문료 논란까지 내용도 다양한데요. 도덕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사람을 뽑겠다던 약속과 다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각종 의혹이 드러나면서 부실 검증, 졸속 검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KBS가 보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위장 전입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4년 6월 가족 중 부인 혼자만 서울 서초구에서 강남구 도곡동의 업무용 오피스텔로 주소지를 옮긴 겁니다. 이 후보자 측은 해외에 있던 자녀의 귀국과 중학교 배정을 위해 실제로 이사하려 했는데 딸이 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기로 마음을 바꿨다며 위장 전입을 인정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소관부처인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처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안들이 걸러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고액 고문료와 임대 수익 논란, 후보자 8명의 사회이사 경력과 억대 연봉 논란, 과거 기고문 논란 등이 그렇습니다.
저희의 검증 과정이 완전하다고 감히 자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적확하게 선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증했고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별도의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내부에서도 한계를 지적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검증은 형식적 요건을 보는 것이라며 수사하듯 할 수는 없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내용을 검증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의혹은 확인도 했지만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증 단계에서 이런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인수위는 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검증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를 포기하는 자해 행위라고 반발하는 등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역시 YTN이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인물을 더 찾겠다는 취지일 뿐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전략공천을 전담하는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격적으로 두 사람의 공천 배제를 결정했습니다. 오세훈 현 시장 대항마로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으로는 후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6월 지방선거를 포기하고 당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배제했으니까 이제 비대위가 결정을 추인할지 안 할지를 봐야겠죠. 검수완박 입법을 진두 지휘 중인 박주민 의원은 전쟁 같은 법사위 도중에라는 SNS 메시지를 띄우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략공천위원으로 참여한 정다은 전 부대변인이 자신은 공천 배제를 반대했지만 부족했다면서 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즉각적인 여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공천위의 공천 배제 결정은 최고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까지 절차가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인 비대위가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패배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유력한 전략공천 카드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한층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당원 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이번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은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해서 오는 22일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한 중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예방해서 대북 공조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박 후보자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단호한 공동대응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문제와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대북 관여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대표는 21일 오전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도 비공개 회동을 진행하는 등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을 잇따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라디오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주시하며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499.51포인트가 상승한 34,911.2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70.52포인트가 오른 4,462.21, 나스닥 지수는 287.30포인트가 뛴 13,619.6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세계 성장 둔화 우려와 달러와 강세에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5 65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102달러 5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처음 담겼는데 전망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 낮췄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지난번보다 0.5%포인트 낮은 2.5%로 예상했습니다. 주요국 전망치도 대부분 하향 조정했는데 미국 0.3%포인트, 유로존 1.1%포인트, 중국 0.4%포인트씩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전쟁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마이너스 8.5%, 마이너스 35%씩 역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전쟁 영향으로 공급망 훼손과 인플레이션이 보다 심화됐다며 각국 정부의 통화 정책 여력이 많지 않은 데다 중국의 코로나19 추가 봉쇄로 세계 성장이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별 상황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선 긴축 통화 정책이 요구되지만 경기 회복에 필요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으로 더 어려워진 취약층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데 신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보다 0.9%포인트 높은 4%로 올렸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 2월보다 0.3%가 증가한 17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월에 이어서 2006년 이후 최고치 기록을 2달 연속 갈아치웠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74만 건을 웃돈 수치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4%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단독주택 착공이 감소한 반면에 아파트를 비롯한 다가구 주택이 전체 착공 건수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마켓와치는 5가구 이상 주택 착공이 2월보다 7.5%,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28% 각각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주택시장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주택 허가 건수는 187만 건으로 2월보다는 0.4%, 그리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6.7%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실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1분기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만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로이터는 넷플릭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현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고 이 결정이 70만 명의 가입자를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습니다. 넷플릭스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8% 넘게 폭락했습니다. 자산 운용사인 누버거 버머는 미국이 단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낮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누버거 버머는 채권팀이 미 경제가 단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낮다면서 그럴 가능성은 12월 전망에서 겨우 오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버거 버머는 최근 매파적인 연준의 점도표 또는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한 미국 국채시장의 반응은 우려라기보다는 안도에 가까워 보인다면서 장기 명목 금리는 조금만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누버거 버머는 또 투자자들은 연준이 실질적인 경제 둔화 없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것이라고 좀 더 확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동 중단 상황에 부닥친 노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돕기 위해서 6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에너지부는 오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탈탄소화를 위해서 원전 소유주와 운영자에 대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자금난으로 원전 보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원전 소유주와 운영자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폐쇄를 선언한 원전이 첫 번째 지원 대상이고 경제성 때문에 폐쇄를 해야 하는 원전은 두 번째 지원 대상입니다. 제니퍼 그랜드홈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탈탄소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을 꾸준히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델타 항공과 기내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시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라는 이름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무선 인터넷을 기내로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델타 항공의 에드 베스천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기술에 대해 시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스천 CEO는 더 세부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스타링크가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보잉 737 여객기와 에어버스의 A320 여객기에 대해서 위성 인터넷을 인증받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간추려 보겠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오늘도 3경기 펼쳐지는데요. 마이애미와 아틀란타 혹스와의 경기는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마이애미가 56대54 2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시리즈는 1승으로 마이애미가 역시 앞서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는 1쿼터 막 시작됐습니다. 시리즈는 미네소타가 1승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즈 펠리컨스와 피닉스 선스와의 경기는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이 경기는 TNT를 통해서 중계방송이 됩니다. 양팀 간의 1차전에서는 피닉스 선스가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 오늘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적 오늘 밤부터는 곳에 따라 구름 끼겠으며 시속 15에서 25마일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구름 끼다가 오후에는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지역의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8도, 토렌스 59도, 롱비치 60도, 플러튼 61도, 얼바인 61도, 샌디에고 60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루루 지역은 대체로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한국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는 매운 치킨의 완결판, 맥도널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